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포뮬러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26시즌을 위한 바로 직전 시즌 25시즌 복습, 바로 오늘 다뤄볼 팀은 바로 정말 애증의 팀 페라리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저희가 사실 이제 팀별로 이렇게 결산을 하나씩 진행을 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팀 중 하나가 아닐까. 근데 그렇죠. 약간은 좀 다른 의미로 기대한 팀이죠. 돌릴 기대일까요? 글쎄요. 일단은 들어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죠.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팀 성적부터 한번 간단하게 봐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팀 전체 398포인트로 컨스트럭터 4위, 우승 네. 없이 포디움이 7번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여기서 굉장히 좀 걸리죠, 하나가. 그러니까 페라리가 우승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그런 시즌입니다. 페라리가 시즌 동안 내내 무승을 기록했었던 가장 최근의 시즌이 2020년이었고요. 페라리가 이제 유일한 사실상 이제 F1 초창기 때부터 있었던 오리지널 팀으로서 작년이 F1 75주년이었던 만큼 이 페라리도 75주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서 17번째 시즌입니다. 시즌 중 승리가 없는 무승 17번째 시즌이었습니다. 야, 5번 중 한 번 있는 꼴이네요. 그쵸. 이제 5년 중 한 번 정도 있는데 이제 딱 그게 하필 작년이었다라는 거고, 게다가 직전 2024년과의 비교를 해보면 이게 특히나 더 크게 느껴집니다. 2024년의 페라리는 정말 최종전 아부다비까지 맥라렌과 그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경쟁을 했었던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종전까지도 그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확률이 살아있었던 팀이라는 거야. 그만큼 시즌 내내 경쟁력을 꾸준히 보여줬음과 동시에 페라리의 두 드라이버 모두 어느 정도의 이제 득점력을 계속 이제 상당히 보여줬던 그런 시즌이었는데 갑자기 한 시즌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고. 네. 2024년 페라리가 컨스트럭터 포인트가 562포인트로 1위 맥라렌과 단 14포인트 차이에다가 5승에 포디움 22번으로 저희가 흔히 부르는 그 4강팀,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맥라렌, 페라리, 레드불까지 그 4강팀 중에서 우승 횟수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포디움 22회가 리그 1위였어요. 컨스트럭터 챔피언이었던 맥라렌조차도 포디움이 21번이었어. 그러니까 1년 만에 가장 포디움을 많이 하던 정말 강팀에서 우승 한 번조차 노릴 수 없는 그런 팀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야. 그리고 게다가 포디움 횟수도 22번에서 7번이니까 이거 3분의 1이잖아요. 네. 반타작도 더했네요. 여러분의 주식이 66%가 빠진 거야. 이건 거의 밈코인 정도죠. 주식이라고 할 수 없는. 이거는 거의가 이거는 게다가 그게 아무도 아니고 페라리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팀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지는 거는 뭐 딱히 용납이 안 되겠지만은 심지어 페라리인데 그 정말 F1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고 정말 이 페라리가 가지고 있는 이 F1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의미를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까지 추락을 한다? 굉장히 좀 보는 입장에서도 약간 마음은 아픈 좀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그렇죠. 드라이버 성적으로 한번 봐보자면은 샤를 르클레르 선수가 242포인트, 포디움 7번, 그리고 해밀턴 선수가 156포인트의 우승과 포디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디움마저 없는 루이스 해밀턴 선수 굉장히 희귀하거든요. 굉장히 희귀한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할 게 많기 때문에 이따가 이거는 저희가 드라이버 한 명 한 명을 얘기하면서 조금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할 말이 처음 시작할 때 그 기대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돌릴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나는 이제 대본을 준비를 했잖아. 네. 그러니까 대본을 쓰면서 그러니까 다시 알게 된 것도 있고 생각보다 이렇게까지 심했구나라는 것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일단은 좀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최근에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영상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올리는 걸 보면 기본 한 40분? 그러니까 나는 유튜브를 한다고 했으면 그냥 10분짜리 영상이나 좀 이렇게 빨리빨리 만들려고 그랬어. 네, 그랬죠. 근데 그게 저희가 사실 팟캐스트 때도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항상 정해진 그 녹음 시간을 오버해서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팟캐스트 때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뭐가 떠오르고 자꾸 이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막 전달해드리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분량 조절이 참 힘듭니다. 근데 사실 또 그게 글쎄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또 모르겠지만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게 또 어쩌면 이제 약간 저희들의 이런 소소한 수사 같은 것도 컨텐츠겠죠? 뭐 컨텐츠겠죠. 자, 그렇게 믿으면서 자, 빠르게 어쨌든 자, 빨리 지금 유튜브는 이럴 시간이 없어. 자, 유튜브는 이럴 시간이 없고, 자, 페라리의 시즌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팀인 만큼 이번 시즌 내내 정말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슈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렇다고 뭔가 좋은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기억은 없어요.
자, 일단 네, 시즌 그랬죠? 시작부터 이야기를 세세히 좀 해보자면 당연히 일단 루이스 해밀턴 선수의 합류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만료가 될 예정인 2년짜리 계약을 이제 작년에 시작을 했었고요. 네. 루이스 해밀턴 선수의 위상이나 그리고 또 네임 발류를 생각하면은 정말 작년 시즌 시작을 했을 때 최대의 이슈가 아니었을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연봉 규모가 약 6천만 달러로 레드불의 베르스타펜에 이어 그리드 내 두 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와. 또한 이게 단순히 그냥 바이럴성 계약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약간 속된 말로 해서 좀 은퇴하시기 전에 갑자기 약간 한턱 챙기러 오신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네, 땡기러 오는. 그죠?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 루이스 해밀턴과의 계약은 2026년 올해 예정된 이 대규모 규정 변화를 앞두고서 페라리에서의 이 리더십과 그리고 경험 측면에서 팀을 좀 보강하기를 원했다. 그런 기조에 따른 영입 결과였고, 네. 심지어 게다가 해밀턴과 페라리의 계약에도 페라리가 일정 정도 이상의 자금과 그리고 자원을 26년도 차량 개발에 쏟아붓겠습니다라고 보장하는 조항이 해밀턴 선수 계약서에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스폰서나 그런 계약이 아니라 네. 드라이버 개인과 계약을 하는데 이런 조항을 넣는다라는 거는 루이스 해밀턴 선수도 26년도에 확실히 페라리가 뭔가를 보여줬으면 하는 게 진지하게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베테랑이니까 오히려 할 수 있는 계약이네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정말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단순히 그냥 돈적인 게 아니라 페라리에서 뭔가 부활하고 정말 페라리가 좋은 차를 만들고 내가 그 차를 타고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진심으로 그거를 좀 원하고 있고 실제로 계약 조항에도 넣었다라는 게 좀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은퇴 전 챔피언십을 마지막으로 노려보기 위해 정말 진지하게 페라리를 선택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새 출발 느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드림팀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폴 씨도 당연히 기억을 하시겠지만 시즌 직전에 그러니까 작년 2월 말에 저는 네. 페라리를 굉장히 좀 진지한 우승 후보 중 하나라고 봤었어요. 그렇죠. 메르세데스를 팬이지만 그러면서도 페라리를 고르셨죠. 그죠? 메르세데스의 팬임에도 불구하고 4강팀 중에서 사실 그때도 가장 안전빵은 맥라렌이었어. 근데 그건 맞는데 그럼 나머지 4강팀의 3팀 그러니까 레드불, 메르세데스 그리고 페라리 중에서 그나마 맥라렌에게 비벼볼 만한 팀은 누가 있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저는 그 셋 중에서 페라리를 가장 확률 높게 쳤던 거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저는 레드불을 골랐었죠. 맞습니다. 그때 레드불을 고르셨는데 근데 사실 그때 폴 씨는 F1 풀 시즌을 한 번도 이제 보시지 않았던 그쵸. 뛰었기 때문에 뭐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한 거죠. 그냥 그 넷플릭스로만 찌끄리는. 근데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논리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메르세데스는 어쨌든 루이스 해밀턴이라는 굉장히 큰 네. 기둥이 빠진 만큼 조금은 타격이 있겠고 네. 게다가 그 빈자리를 채운 게 심지어 키미 안토넬리라는 약간 검증 안 된 굉장히 어린 선수다라는 점에서 좀 적응할 만한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였고 네. 레드불은 그때 이제 당시 세컨드 드라이버로 리암 로슨 선수가 확정이 되었을 때였는데 과연 그렇죠. 얼마나 보여줄 수 있겠는가. 음. 그러니까 결국 둘 다 세컨드 드라이버의 득점력이 굉장히 좀 의문부호가 있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레드불하고 메르세데스가 네. 게다가 결국에는 컨스트럭터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두 드라이버의 고른 득점력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이미 봤잖아요. 24시즌에 월드 챔피언은 물론 베르스타펜 선수가 됐지만 컨스트럭터는 결국 맥라렌이 가져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럼 결국 두 드라이버 다 검증이 된 팀이라면 페라리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제 스탠스였던 거죠. 그 맥라렌이 아닌 세 팀 중에서는 사실 정배였네요. 그렇죠. 사실은 전 굉장히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도박수를 돕다거나 와 이제 와가지고 와 이제 뭐 F1 알못이네 뭐 페라리가 우승 후보 이러기에는 아니 시즌 초반은 상황이 그랬다니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그때는 그랬지. 맞습니다. 자 페라리의 시즌을 돌아본다면은 결국 이 차량의 문제가 좀 심각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 개개인의 뭔가 글쎄요 엄청난 실수라거나 그런 건 많이 없었고 결국 차량의 문제가 좀 심각했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바로 이 페라리 차량의 지상고 설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F1 차량은 바닥과 지면 사이의 그 벤츄리 효과를 통해서 다운포스의 대부분을 형성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26년부터 규정이 바뀌면서 이제 플로어 이펙트가 사라지게 됐죠.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네. 작년까지는 여전히 그 지면에서 오는 그 다운포스를 잘 활용하는 게 이제 F1 차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를 최대한 낮게 하면 할수록 이론적으로 성능이 좀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F1 규정 중에서도 그 스키드 블록 마모 그게 있는 게 당연히 차량을 낮추면 낮출수록 빨라지는 거 누가 몰라. 근데 그거를 그냥 정말 극단적으로 낮춰버리면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까 네. 그 지상고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 스키드 블록 마모 규정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지상고를 너무 낮추지 하면은 말아라. 그렇죠. 그게 있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최대한 낮게 하고 싶잖아. 그렇죠. 레드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최대한 차량의 서스펜션을 낮게 하되 그 정말 제한되지 않을 정도로만 네. 딱 하되 그 상태에서 이 서스펜션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 지상고를 계속 유지시키는 게 그럼 결국 F1 차량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죠. 였는데 페라리가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이 SF25, 그러니까 작년 페라리의 머신이 서스펜션이 이 차량의 상하 운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너무 자주 바닥에 닿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좀 스키드블록 마모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있었다. 네. 실제로 이게 보여줬던 게 2라운드 중국에서 그랬고요. 근데 2라운드 중국에서 이때 당시에 페라리가 더블 리타이어를 했었는데 그때 르클레르 선수는 차량 무게 제한으로 리타이어를 했었고 네. 반대로 이제 해밀턴 선수가 이때 방금 말씀해드렸던 그 차량 지상고가 너무 낮은 것으로 인한 스키드블록 마모로 이제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그런 페라리의 약간 딜레마가 시작이 됩니다. 지상고를 낮추면 오케이 어느 정도 빠른 차가 만들어지는 건 누구나 아는 거야. 근데 그게 불법이야. 즉 불법인데 빠른 차와 합법인데 느린 차 중에서 이제 팀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정말 죽음의 이지선다에 걸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그 상황에서 네. 그럼 어쩌겠어. 실격을 당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팀은 후자를 선택을 해야죠. 느린데 합법적인 차. 그렇죠.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빨라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최적의 다운포스를 받아내기 위한 최적의 지상고를 자신들이 SF25를 맨 처음부터 설계를 했을 때 이 정도 지상고를 전제로 이제 만들어야지라고 했었던 그 전제가 완전히 깨져버린 그런 시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팀이 생각하는 최적의 다운포스보다 셋업적으로 약 15%에서 20% 정도의 다운포스가 덜 받는 그런 셋업을 강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0%까지 정도면은 생각보다 꽤 크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몰라 그랑프리 즈음에 나왔던 이탈리아발 기사인데 이제 네. 그때 이탈리아 쪽 외신에서 사실 이몰라 그랑프리에서 페라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이야기를 했던 게 이몰라의 성과가 문제를 가릴 수는 없다. 2024년 최종전에서 맥라렌과 페라리의 랩당 차이는 약 0.1초였는데 지금은 랩당 0.4에서 0.5초 차이가 난다. 네. 게다가 2025 시즌의 타이어가 2024 시즌의 타이어보다 조금 더 전반적으로 소프트한 거를 감안을 한다면 새로 설계한 2025 SF-25가 그 전해의 머신보다 오히려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퇴보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즌이 지나고 팀이 기술력을 더 갈아 넣어가지고 열심히 자본 넣어서 차량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더 느린 차량이 나왔다. 근데 글쎄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기에는 느린 차가 나왔다. 불법적으로 쓰면 빠를 수도 있겠지. 근데 그래도 결국 그것까지 고려를 했어야 됐을 텐데. 그쵸 사실.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설계 단계부터 좀 그런 결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은 시즌 동안 애초에 차량 설계가 그렇게 됐다는데 어떻게 이거를 할 거야. 그렇죠. 그렇다고 그냥 새로 차를 만들 것도 아니고. 그치 그렇다고 그러면 셋업적으로 그냥 최적의 셋업을 맞춰버리면은 스키드블록 마법 때문에 막상 순위를 괜찮게 바꿔도 실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페라리가 거기서 맘먹고 문제를 고치려고 했었으면은 어느 정도 또 고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즌 중반에 이미 탱킹을 선언을 했습니다. 페라리 본부에 있는 풍동 테스트 세션을 전부 2026 새로운 머신을 개발하는 데에 쏟아붓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시즌 중반에 했었고 네. 그러니까 시즌 중반부터 애초에 지금 작년의 머신이었던 SF25에 대한 유의미한 에어로 테스트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남은 25년 전체가 좀 의미 있는 레이스가 되기 힘들었던 거고 그렇죠. 여름 이후로는 그래서 시즌이 끝난 뒤에 그 프레드 바수엘 감독이 드라이버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사실상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게 뻔한 상태에서 그저 그냥 주행 데이터를 모으자고 주행하는 것이 얼마나 드라이버들에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일인지 안다. 매 주말마다 목숨을 걸고 드라이빙하는 선수들에게 6위 또는 7위를 목표로 하라는 지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남자답게 사과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시에 인정을 한 거지. 결국 페라리의 시즌 중반부터의 목표는 애초에 우승은커녕 포디움도 아니었다라는 거야. 애초에 팀적으로 브리핑을 했을 때 우리의 목표는 뭐야? 6위, 7위, 끽해봐야 5위. 적어도 그냥 포인트권 밖으로 밀려나지 않는 거. 근데 이게 과연 우리가 페라리에게 좀 기대하는 모습인 건가? 그거 아니라는 거지. 특히나 팬들에게는 더더욱 아니었겠죠.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두 선수 모두 약간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뭐 두 선수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그 프레드 바스레 감독 역시 팀 내에서의 입지가 굉장히 흔들린다라는 보도는 뭐 특히나 이탈리아 쪽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자주 나왔고요. 시즌 중에서도. 네. 시즌 막판에는 에스턴 마틴이 르클레르에게 접촉 중이다. 2027년도를 목표로 영입을 시도하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역시 해밀턴 선수 역시 워낙에 페라리에서 작년 시즌에 좀 나쁜 시즌을 보냈었기 때문에 26년도마저 만약에 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메르세데스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은퇴를 선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루머성이기도 하고 선수들 스스로가 부인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말이 있죠. 뭐 아니 땐 굴뚝의 연기가 아니나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럴만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럴만하다 이런 느낌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애초에 이렇게 차량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은 결국 작년에 페라리가 어떻게든 4위라도 한 게 결국 드라이버의 역량이구나. 그러니까 사실 다른 드라이버들이 타 있었으면 더 추락할 수도 있을 만한 차량의 상태이지도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괜히 베테랑들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작년 시즌 중반부터 26시즌 개발에 모든 걸 쏟아부은 팀 아니야. 그러면은 잘해야죠. 그러니까 잘하겠죠. 일단은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자신이 가진 그 경험을 바탕으로 26년도 차량 개발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만큼 25년도 중반부터 심혈을 기울인 만큼 과연 올해 페라리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팀들보다도 발전된 양이 있다면 더 발전된 반년어치만큼은 더한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맞습니다. 뭐 글쎄요. 근데 뭐 이미 이런 팀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워낙에 26시즌이 워낙에 이 대규모 규정 변화가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다음 영상에도 다루긴 하겠지만 거의 몇 년간 사실상 26년을 목표로 좀 개발을 해온 측면도 있고요. 알핀 같은 경우도 굉장히 25년도 시즌 빠르게 시즌을 포기를 하고 26년도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라고 했었죠. 그렇네요. 근데 알핀도 포기를 했는데 은근히 또 이야기가 안 됐네요. 알핀도 근데 요즘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조금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슬리 선수 인터뷰도 뭐 있었고 하지만 25년도를 빠르게 포기한 게 26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게다가 알핀이 이제 내년에 메르세데스의 파워트레인에 쓰는 걸로 돼 있는데 특히나 또 메르세데스의 엔진이 지금 전반적으로 좋은 평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알핀에게도 좀 굉장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건 저희가 다음에 또 알핀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갑자기 지금 생각이 드는 건 또 그때 가서 약간 약팀들을 하다 보면은 지금 저희 영상들보다 굉장히 짧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4강팀 1등부터 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뭐 이제 그 밑에 있는 팀들 팬분들이 너무 서운해하시기엔 또 그런 게 사실 진짜 콘텐츠가 그러니까 저희가 또 어쨌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참 사실 알핀 같은 팀은 아직 대본 작성도 안 하긴 했지만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드라이버 개개인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르클레르 선수부터 봐보자면은 시즌 242포인트, 무승에 7번의 포디움, 평균 퀄리파잉이 5.42 그리드로 5위에다가 평균 피니시가 6.75위입니다. 포디움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네, 포디움은 나쁘지 않게 했어요. 꽤나 많이 했었고 퀄리파잉에 비해 레이스 순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온 건 아무래도 리타이어가 좀 많았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총 리타이어가 3번으로 4강팀의 8명 드라이버 중 안토넬리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자, 데뷔 이후 페라리에 계속 있으면서 어쨌든 이 페라리의 팀 문화나 이런 머신에 적응한 능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이 불안정했던 SF25 머신에서도 나름의 정말 최선의 결과를 계속 뽑아냈다라고 할 수 있겠고 페라리의 작년 시즌 유일한 폴 포지션 역시 헝가리에서 르클레르 선수가 만들어냈고요. 가끔씩 리타이어를 제외한다면 나름의 안정적인 페이스를 시즌 끝까지 잘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리타이어 3번 중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에서의 무게 제한 이슈로 인한 그 실격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2번이 네덜란드에서 안토넬리 선수랑 충돌, 그리고 또 한 번은 상파울루 브라질에서 또 피아스트리 선수에게 튕겨져 나온 안토넬리랑 또 충돌을 하면서 이제 2번 리타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르클레르 선수 개인의 문제로 리타이어한 적은 없다. 스스로 막 스핀을 하거나 방어벽에 박은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운수가 좀 안 좋았네요. 그것도 하필 또 안토넬리 선수랑 좀 운수가 안 좋았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대본을 쓰면서 자꾸 이게 옛날 리타이어들을 좀 다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왜 이렇게 안토넬리 선수가 껴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안토넬리 선수가 항상 강팀의 선수들을 좀 담궜습니다. 그러니까 안토넬리랑 보톨레토 충돌. 물론 사실 애초에 안토넬리 페이스가 괜찮아서 강팀 드라이버들에게 좀 가까이 있었던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참 신기하게 어떻게 리타이어를 시킨 선수들을 보면은 르클레르, 뭐 사인츠, 베르스타펜
이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대선배님들만 골라서. 그러니까 맥라렌은 한 번도 박지 않았던 것 같네요. 생각해 보면. 아 그리고 본인의 선배님 직속 선배님마저도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팀메이트 안 되긴 하는데 조금 그러니까. 더 긴장했겠죠? 그러니까 러셀 선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사실 맥라렌이 굉장히 좀 특이한 거고요. 애초에 이렇게 좀 같은 팀 차량이 두 대가 붙어 있으면 보통의 F1 팀이라면은 네. 교통 정리를 해줍니다. 그냥 달려라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뒤에 애가 빠른 것 같아서 애초에 좀 배틀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냥 배틀 시키지 말고 앞에 애한테 보내주라고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맥라렌이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야 둘이 싸워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거지. 그렇죠. 애초에 팀메이트 배틀이라는 것 자체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 게 더 효율적이었던 게 원래 스테레오 타입이었죠. 뭐 스테레오타입이 그래요. 그러니까 맥라렌도 사실 이번 시즌에 정말 팀적으로 좀 경쟁을 안 시켰다라고 한다면 팀적으로는 훨씬 더 결과가 나았을 거야. 더 많은 포인트를 땄겠죠. 어차피 챔피언이니까 사실 의미가 없긴 하겠지만은 둘이 경쟁을 안 한다고 했었으면은 더 결과가 좋게 나왔긴 했을 거예요. 900포인트 넘겼겠지. 어차피 잘하고 어차피 차도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맥라렌이니까 할 수 있는 속편한 얘기인 거예요. 그것도 그러네요. 어차피 너희들끼리 경쟁하다가 조금 가끔 포인트 까먹어도 우리가 컨스트럭터 챔피언 할 수 있어. 그니까 그렇게 허용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좌우보에서 갑자기 야 보톨레토랑 헐켄베레크 너희 둘이 한번 죽도록 배틀해봐. 이게 말이 되냐고. 굉장히 설득력 있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 거고. 그래서 르클레르 선수가 어쨌든 그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 네. 페라리의 터줏대감으로서 자존심을 지킨 한 해가 되었습니다. 헝가리 그랑프리에서의 폴 포지션으로 인해서 페라리에서의 27번째 포디움을 완성하며 페라리 그 팀 기록으로서 미카 하키는 선수를 앞서게 되었고요. 네. 동시에 약간은 또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갖게 되었는데 한 시즌 승리 없이 최다 포디움을 기록한 드라이버로 기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디움이 7번의 우승이 없었고 그럼 지금까지 75년 동안 페라리 소속으로서 포디움을 한 시즌에 7번을 했으면 무조건 우승을 한 번씩은 다 했었다는 얘기야. 지금까지의 페라리 드라이버들은. 7번도 안 갔다 이거죠. 우승하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포디움 7번이나 해놓고서 이제 무승으로 끝낸 페라리의 최초의 드라이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디테일한 기록이지만 의미 있어 보입니다. 약간 그렇죠. 근데 뭐 르클레르 선수 개인의 잘못은 아니겠죠. 이런 건 아무래도. 르클레르의 관건은 결국 시즌 막판에 나왔던 바와 같이 에스턴 마틴으로서의 이적이 과연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겠고요. 네. 물론 사실 애초에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가를 따져보자면 그렇게 글쎄요 가능성 있는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에스턴 마틴의 행보를 본다면 진지하게 에스턴 마틴은 베르스타펜 선수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르클레르 선수처럼 정말 스타급 드라이버를 언젠가 한번 영입을 할 정말 진지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뉴스가 계속 시즌 중에 들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르클레르 선수도 저희가 생각하기엔 어떻게 르클레르가 페라리를 떠나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봤을 때는 르클레르 입장에서 야 이 정도면 난 페라리한테 다 해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난 이 정도면은 충성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페라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정말 그 자리를 지켜줬던 드라이버라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 나도 조금 정말 우승권에 노릴 만한 좋은 팀에서 뛰고 싶다. 물론 에스턴 마틴이라고 해서 지금 페라리보다 급이 높은 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26년도에 과연 보여지는 모습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당연히 에스턴 마틴은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것도 있고요. 특히나 25시즌을 앞두고서 그 에이드리언 뉴이가 가면서 그 차량 개발에 있어서 정말 레드불의 레전더리한 차량들을 만들어냈던 그분이 이제 만드는 에스턴 마틴의 차량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정말 르클레르도 정말 모른다라는 겁니다. 정말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 자, 르클레르 선수의 작년 시즌 하이라이트를 한번 보자면 저는 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아부다비 레이스에서 갑자기 또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그때 이제 르클레르 선수가 좀 노리스를 추격을 하면서 노리스 선수가 이제 3위로 들어왔는데 르클레르가 4위였거든요. 네. 르클레르 선수가 만약에 노리스를 넘는다고 한다면 베르스타펜 선수의 챔피언십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최종전에서 정말 레드불 팬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 F1 팬분들이 르클레르를 굉장히 집중해서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응원도 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이 나는 장면은 네덜란드 그랑프리에서 러셀 선수를 상대로 굉장히 멋진 추월을 한번 또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 인스타그램에 그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르클레르 선수의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미국 그랑프리 3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제 3번 그리드로 시작을 했었고 선두권 차량들이 전부 미디움 타이어를 낄 때 혼자 소프트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바로 첫 랩에 시작하자마자 이 그리드에 있었던 노리스 선수를 추월을 했고 네. 이후에 노리스가 자기를 다시 추월하자마자 바로 피트인을 해서 언더컷 시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성공을 해서 노리스 선수가 그 다음 피트스탑을 끝나고 나왔을 때 르클레르 뒤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언더컷에 성공을 했고 거기에 레이스 후반에 다시 가가지고 노리스 선수한테 순위를 또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스타팅 그리드랑 똑같이 3위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르클레르 선수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큰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레이스 중에 노리스 선수한테 2번이나 추월이 당했다는 거는 차량 전투력 측면에서 봤을 때 맥라렌한테 비빌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애초에 그 스타팅 그리드를 잘 지킬 수 있었던 건 팀의 전략적인 선택이 굉장히 돋보였던 레이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소프트로 시작해가지고 이 그리드에 있었던 노리스를 한번 노려봐 했는데 그걸 또 르클레르 선수가 잘 실행을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걸로 최대한 노리스 선수를 방어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추월을 만들어지니까 바로 피트 스탑 해가지고 언더컷 시도 그리고 그거를 성공을 또 해냈고 작전이 죽여줬죠 그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르클레르 선수가 시즌 진행하는 동안 내내 페라리 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한 적이 많이 없어요. 항상 좀 겸손한 선수였거든. 그러니까 막 은근히 돌리지 않았나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약간 페라리가 2위 하는 거 약간 말도 안 된다. 아 우리 팀이 뭐 잘하고 있긴 하지만 시즌 막판까지 페이스를 유지는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항상 했었는데 겸손하게. 그렇죠. 잘하는 날에도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미국 그랑프리가 끝난 뒤에 좀 이례적으로 포디움을 안겨준 팀의 전략적인 선택에 만족한다라는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러운 레이스가 아니었나 싶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때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로우라이트를 한번 꼽아보자면 근데 사실 로우라이트가 많이 없어요. 말씀을 드렸지만은 리타이어를 한 적도 있긴 했지만 사실 르클레르 선수의 잘못으로 인해서 리타이어를 한 적은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딱히 막 엄청 못한 적도 없었고 그러면 사실 언제까 싶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영국 그랑프리가 조금 기억에 남습니다. 르클레르 선수의 로우라이트로. 네. 이때가 이제 작년에 리타이어나 또는 실격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포인트권을 들지 못한 레이스였는데 이때는 이제 반대로 르클레르 선수가 방금 저희가 하이라이트에서는 페라리의 굉장히 좋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영국 레이스에서는 이 전형적인 그 페라리의 망친 전략이 나온 레이스였거든요. 영국 그랑프리에서 이때 당시 비가 그 레이스 직전에 조금 내린 상황에서 시작을 했었고 네. 그래서 다들 정찰 랩을 돌고 포메이션 랩을 모든 선수가 인터미디어 타이어를 끼고 돌았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어쨌든 레이스를 하면서 비가 마를 거니까 이때 포메이션 랩을 돌다가 선수 몇 명들이 그냥 슬릭 타이어로 바꾸기 위해서 피트 스탑을 합니다. 그러면서 포메이션 랩의 피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피트레인 스타트가 돼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그때 당시 슬릭 타이어로 바꿨던 선수들은 결국 슬릭 타이어가 엄청 빠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들어온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당시 들어온 선수들이 러셀, 르클레르, 하자르, 보르툴레투, 베어만, 콜라핀토 이렇게 6명이었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레이스가 시작할 때 나머지 14명은 자기 그리드에서 인터미디어 타이어 그리고 이 6명의 선수가 슬릭 타이어로 피트레인 스타트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때 당시 르클레르 선수가 6그리드였어요. 그러니까 6그리드를 포기하고 피트레인으로 들어갈 정도면 슬릭 타이어가 정말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했던 건데 그러네요. 그러다가 레이스 초반부에 비가 다시 내리면서 결국 10랩만 돌고서 슬릭으로 시작했던 선수들이 다시 웨타이어로 바꾸기 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럼 정말 순위를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위험을 감수를 했는데도 못 건지고 오히려 한 번 더 바퀴를 바꾸는 상황. 맞습니다. 결국 전략의 미스로 인한 소중한 순위를 잃어버린 레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 만약에 그냥 인터미디어 타이어로 6그리드 그대로 시작했으면 무조건 포인트 땄겠죠. 근데 못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루이스 해밀턴 선수를 한번 봐보도록 할 텐데 드디어 나왔네요. 루이스 해밀턴 선수 와 정말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네. 156포인트로 드라이버 순위 6위 우승 없고 포디움이 없다. 이게 정말 생소한 거죠. 이 단어가 너무 폭력적이에요. 루이스 해밀턴한테 유독 포디움 없음. 맞습니다. 포디움 없음이라. 시즌 평균 스타팅 그리드가 9.83 그리드로 7위인데 평균 피니시가 8.5로 6위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스 페이스 자체는 뭐 그렇게 아주 망가진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거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사실 루이스 해밀턴의 이름값에 걸맞는 성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루이스 해밀턴이니까. 맞습니다. 일단 처음으로는 해밀턴 선수의 무포디움 시즌인데 네. 이렇게 해밀턴 선수가 한 시즌 동안 포디움이 없었던 게 자신의 19년 커리어 중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아쉬운 게 그렇다면 완전 못했느냐도 아니고 올해 4위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죠. 그죠? 기억이 많이 난단 말이야. 그 녹음하면서도 와 이번에도 4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맞습니다. 에밀리아 로마냐, 오스트리아, 영국 그리고 미국까지 4위를 총 4번을 해놓고 막상 포디움에는 한 번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안돼. 자, 중국에서 스프린트 우승에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스프린트는 저희가 이제 정식 레이스 기록으로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포디움도 없고 그렇죠. 우승이 없는 시즌이 되었고, 심지어 그럼 이제 루이스 해밀턴 선수의 포디움이 가장 적었던 시즌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해밀턴 선수의 가장 포디움이 적었던 시즌도 포디움이 5번이었습니다. 5번이 시즌 중에 제일 적었던 시즌이라고요. 지금까지 19년 커리어 동안 한 시즌 동안의 최저 포디움이 못해도 5번은 항상 했었다. 와, 3번, 2번, 3번도 아니고. 그죠? 2009년, 2013년 그리고 2024년 이렇게 3번이 있었는데 그만큼 작년이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밀턴 선수 커리어에서 최장 무포디움 기록을 연장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포디움이 2024년 라스베가스 그랑프리의 2위입니다. 이에 따라 11라운드 오스트리아에서까지 포디움에 들지 못하면서 13번의 레이스를 지나는 동안 포디움을 기록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이로써 자신의 최장 노포디움 연속 레이스 13회를 타이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 뭐 어차피 뭐 이 기록은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언젠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26번의 레이스 연속 노포디움입니다. 자, 그냥 소탈한 웃음만 나오네요. 이 노포디움과 관련해서는 본인 커리어에서 뿐만이 아니라 페라리 팀적으로 봤을 때도 기록입니다. 와. 19라운드 미국에서 포디움에 들지 못하면서 새로운 페라리 드라이버로서 최장 기간을 무포디움으로 보낸 드라이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페라리의 드라이버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75년 동안 19번의 레이스를 하는 동안 포디움에 무조건 한 번씩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훨씬 더 기록을 연장했네요. 그죠. 근데 더 연장을 했죠. 왜냐하면 시즌 끝까지 포디움을 못했으니까 이 기록 역시 24번의 레이스로 독보적으로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너무 속상하겠네요, 해밀턴 선수. 맞습니다. 또한 여러모로 기록적으로 스스로의 커리어에서 최악의 시즌 중 하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9.83 그리드 포지션은 일단 스프린트를 합산한 수치인데요. 네. 벨기에 스프린트와 카타르 스프린트에서 각각 18위를 기록하면서 수치가 조금 내려간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레이스 퀄리파잉 기준으로 9.3 그리드인데, 이렇게 봐도 해밀턴 선수 19년 커리어 중 가장 낮은 평균 그리드 스타트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작년에 F1을 처음 보신 분들은 해밀턴 선수의 정말 20년 가까운 커리어 중 가장 느린 해밀턴 선수를 본 거예요. 역사적인 해네요. 맞습니다. 또 해밀턴 선수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세컨드 드라이버의 역할이었는데요. 올해 르클레르 선수와 비교하여 86포인트 격차가 나는데 해밀턴 선수 커리어에서 팀메이트에게 가장 큰 격차로 뒤진 해입니다. 네. 퀄리파잉에서 르클레르에게 19대5로 열세고, 게다가 라스베가스에서는 20그리드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해밀턴 선수 커리어 중 최초로 20그리드 스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해밀턴 선수가 그리드에 있는 선수 중 가장 느리다라는,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일인데 작년에 네. 처음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와 오늘 드디어 페라리다. 심지어 말하면서도 르클레르 선수 얘기할 때만 해도 다음은 해밀턴 선수 얘기해야지 신나게 하는데, 막상 텍스트로 다 보니까 좀 연민스러워지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게 다 루이스 해밀턴 선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선수냐, 정말 작년 한 해만 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은 그냥 좀 옛날에 잘한 선수인가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F1 역사상 정말 레전더리한 선수고, 네. 월드 챔피언 7회 마이클 슈마허 선수랑 F1 역대 타이 기록이고요. 네. 105회 그랑프리 우승에 104번의 폴포지션, 202번의 포디움 전부 역대 1위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살아있는 전설이고요. 통산 포인트도 5018.5포인트로 정말 압도적이게 통산 1위입니다. 이게 2위가 현재 레드불에서 뛰고 있는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인데 3444.5점이에요. 그러니까 해밀턴 선수가 지금 5000포인트가 넘어가는데 지금 그 밑에 있는 2위 선수가 4000포인트는커녕 3000포인트 후반대에도 진입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와, 그것도 베르스타펜 선수인데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해밀턴 선수 스스로도 좀 실망감이 크겠죠. 라스베가스 그랑프리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기자가 시즌의 막바지를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었는데 해밀턴 선수의 첫 이야기가 네. I feel terrible. Worst season ever. 기분이 거지 같다. 역대 최악의 시즌이다. 정말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를 했고, 사실상 이게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처음 나오는 그게 정말 가장 어네스트한 리스폰스란 말이야. 가장 솔직한 발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해밀턴 선수 스스로도 와 진짜 이번 시즌에 내가 이렇게까지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좀 인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지 친구가 물어봤으면은
온갖 욕이 다 나올 법한 소주 한 그 잔 정도 해야죠. 성적이죠. 친구가 물어보러 갔으면 이거 소주 한 잔 해야죠. 바로 달려가야죠. 맞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로우라이트 하나씩 꼽아볼 텐데 하이라이트는 뭐 당연히 뭐 그나마 딱 괜찮았던 게 중국 스프린트 레이스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페라리에서 그나마 좀 웃었던 때가 아닐까라는 거고. 근데 그것도 이것도 참 시즌 끝나고 나서 굉장히 약간 좀 평가절하되는 그런 평이 나오는 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시즌 초반에 이걸로 인해서 페라리가 좀 잘못된 노선을 탔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그 중국의 그 스프린트 때문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에서 우승을 하면서 페라리 팀적으로는 차량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해밀턴이 스프린트를 우승하네? 우리가 차량이 그래도 나쁘진 않나 보구나. 셋업을 정말 잘 맞추면은 그래도 우리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해밀턴 선수의 중국 스프린트 우승으로 인해서 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것이 정말 팀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주면서 25년 시즌에 약간 잘못된 노선을 선택하게 된 원흉이 되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해밀턴 있겠네. 근데 뭐 해밀턴 선수가 그러라고 우승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참 페라리에서의 자신의 그나마 웃을 수 있었던 순간마저도 지금 와서 보면 사실 팀에게 나쁜 영향을 줬다 이러고 있으면 지금 와서 아쉬운 거죠. 그죠? 그냥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아쉬울 수 있겠다라고 굉장히 좀 아쉬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로우라이트는 글쎄요. 사실 해밀턴 선수의 커리어 전체에서 2025 시즌 자체가 로우라이트인 거겠지만 그래도 뭐 라스베가스 그랑프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하나 뽑아집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게 Q1 탈락 사실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베르스타펜 선수도 브라질에서 차량에 약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으면서 Q1에서 탈락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끔 일어나는 일이야. 그럴 수 있다. 근데 아무리 Q1이라고 하더라도 20위는 좀 그래요. 해밀턴 선수가 20위? 정말 그리드에 있는 모든 선수 중 가장 느린 게 누구야? 그게 바로 해밀턴이야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그때 라스베가스 퀄리파잉 때 비가 내려가지고 좀 약간 정상적인 페이스를 측정하기 힘든 것도 있어. 그때 웹타이어로 달렸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정상적인 랩타임 기록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스핀 안 하고 달리는 게 1차적인 목표였던 셈이야. 그렇죠. 다 힘들었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노면의 조건과 어떤 날씨 상황에서도 해밀턴 선수가 그리드에 있는 모든 선수 중에 가장 느리다라는 거는 이건 진짜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 시트 앉아있는 선수들 중에 가장 많이 타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킷 자체도. 뭐 당연하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라스베가스 서킷은 이제 2023년부터 그 캘린더에 들어왔기 때문에 루이스 해밀턴 선수라고 특히 더 많이 탄 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말 F1에서 정말 독보적인 커리어를 가진 그런 선수인데 네. 그렇다고 뭐 그럼 에이징 커브가 왔느냐? 뭐 그렇다고 하기엔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도 지금 잘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알론소 그러니까 때문에 나이 얘기도 못하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알론소 선수가 좀 약간 또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나이까지 F1 드라이버를 하는 게 굉장히 정상적인 거구나. 그게 아니거든요. 애초에 약간 물론 축구급으로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뭐 그죠. 굉장히 일단 정말 증명해내지 못하면 금방금방 바뀌는 게 또 F1이기도 하고 물론 옛날에 막 1950년대 60년대 이랬을 때는 막 50살 넘어가는 드라이버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역사상.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워낙에 좀 너무 옛날이죠.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 전체적인 페라리 드라이버 리뷰들을 한번 해봤고, 네. 자, 이번 한번 페라리 2025 시즌 성적을 한번 매겨보도록 할 텐데, 뭐 맨날 폴씨가 앞에 하셨으니까 이번엔 제가 한번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자면은, 오, 감사합니다. 저 아직 생각 중이셨나요? 네. 이번엔 약간 좀 변주를 줘서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자면은 전 네. 개인적으로 C 그래 C뿔 저 솔직히 방금 C뿔까지 나왔거든요. 네. C 했을 때 C0인가 했는데. 근데 C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C0입니다. 와. 솔직히 D뿔도 주자면 줄 수 있을 것 같아. 오, D뿔도 정말 주자면 줄 수 가혹합니다, 있을 것 확실히. 같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이게 팀적으로 봤었을 때 기대치와 그 사이 간극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좌우보가 한 5위를 했어. 그러면 5위니까 넌 한 B 마이너스 줘야겠다. 이게 아니거든. 그럼 결국 페라리니까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있었고 또 루이스 해밀턴이니까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있었는데 이 정도의 성적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 간격이 너무 크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고 게다가 이제 팀적으로도 굉장히 좀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는 잘 모르겠죠. 결국 해밀턴을 데려왔다는 거는 유망주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페라리가 유망주가 없었느냐 하면은 그 밑에 있었던 뭐 올리버 베어만 선수도 있었을 거고요. 네. 그 밑에 주니어 팀에도
얼마든지 많을 거야. 페라리의 승격을 기다리는 정말 그 많은 재능 있는 드라이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밀턴 선수를 안 쳤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그 선수의 경험, 연륜, 안정적인 포인트 획득 이런 거를 갖다가 약간의 미래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당장의 성과를 위해서 데려온 측면이 있을 텐데 25 시즌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실패가 아니었나 싶고 그래서 페라리 입장에서는 메르세데스가 굉장히 좀 부러울 수 있겠죠. 쟤네는 해밀턴을 내보내고 유망주를 안 쳤는데 그 유망주가 심지어 해밀턴이랑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하네. 비전도 챙기고 실리도 챙겼다. 이런 부분이지만 페라리는 반대로 비전도 잃고 잃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해밀턴 선수가 25시즌에 들어온 게 26시즌을 위해서 25시즌 동안 그 자신의 경험으로 뭔가 피드백을 주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니까 네. 결국 이 모든 건 26시즌의 결과로 평가가 되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시즌 단독으로만 봤을 때는 해밀턴 선수를 왜 페라리로 데려온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전혀 증명하지 못했다. 게다가 그럼 해밀턴 선수가 싼 드라이버냐? 그것도 아니란 거예요. 해밀턴 선수 얼마나 연봉이 비쌉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인츠 선수보다 비쌀 거란 말이야. 당연히. 제가 아까 대충 계산했을 때는 1,00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뉴집 개 이름도 아니고요. 잠만 자도 이제 3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면에서 그래서 사실 저는 어쨌든 좋은 평가를 내려주긴 좀 힘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C0라는 굉장히 각박한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뿔 주겠습니다. C뿔. 네. 조금은 후회요. 약간 실제로 이런 교수님들이 계시다면서 학생들은 조금 폴씨를 저보다는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제가 성적 나오는 거 보면은 아무리 수업 내용이 힘들었고 아무리 교수님이 약간은 뭔가 전달력이 부족했고 뭐 네. 이러더라도 결국 A뿔 주니까 그냥 괜찮더라고. 그러면 이제 이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별점에는 한 3점 후반. 그죠. 이걸 저희가 이제 그냥 학점 미화라 그러죠. 자 어쨌든 왜 C뿔입니까? 네, C뿔을 주는 이유는 우선 변주를 줬다는 거에 좀 가점을 줍니다. 어떤 변주? 우선 시작부터 그렇죠. 루이스 해밀턴 그 엄청난 베테랑을 팀에 데려온 거. 애초에 네. 좀 그런 모험적인 시도들을 했다. 어쨌든 변화에 대한 시도를 좀 계속했거든요. 오케이. 중반에 다음 시즌에 진화를 위한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자체에 우선 가점을 조금 줘서 그렇지만 C 안에서 놀 법한 결과물이거든요. 결과물은 C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한 게 보이니까 C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뿔 드리겠습니다. 물론 르클레르 선수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약에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길어졌는데 저 페라리 이야기도 이렇게까지 길어지네요. 자, 길게 됐네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애초에 페라리 대본 쓰면서. 자, 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본인들 어떻게 또 시청자분들도 페라리의 시즌을 평가할 수 있을지 한번 남겨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 오늘 페라리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 드디어 4강팀을 벗어나서 조금은 영상의 길이가 좀 짧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자 다음 팀은 윌리엄스 영상에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숨을 돌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크 플래그가 내려와도 대왕 계속 달려 엔진 식는 소리 위로 남는 말 이름을 부르면 다시 출발 중 그리고 풀 트랙 밖에서도 이어지는 톡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다음 랩에서 다시 만나 봄으로 통